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등쳐먹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누군가를 뜯어먹으면서 의리를 느끼게 된 후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는 백침이 있는 사람인데요. 가끔 엉뚱하고 기발한 말을 하기도 하고 순진한 미가 있어요. 중년임에도 왕년에 한 미모했던 게 느껴져서 여러모로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잘 알고 지내는 이웃들, 동네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사별하게 된 후로도 남자친구도 곧잘 사귀었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사는 저는 엄마만 보면 좀 짜증이 날 지경이었죠. 진짜 예쁜데 가끔 나쁘게 말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말을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랑 대화하는 느낌이 든달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퇴근하고 잠깐 엄마 집에 들리니까 뭔가 불에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페트병에 끓인 물을 담고 차 티백을 넣었다가 페트병에 녹은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었죠. 엄마, 페트병에 열가하면 녹는 거 모르고 있었어?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건데? 제가 이러면서 먹을 전에 티백을 넣어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는 건데 왜 이랬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니까 엄마가 머뭇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번에 니도 편의점 얼음컵에 뜨거운 커피를 넣었잖아. 컵 꺼내기 귀찮아서 나도 그렇게 해본 건데 녹아버렸네. 엄마가 이러길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는데요. 아니, 그건 얼음 위에 부은 건데 그거랑 이게 같아? 온도 자체가 다르잖아. 얼음 위에 뜨거운 물 붓는 거랑 그냥 붓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엄마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가 자잘한 사고를 많이 쳤고 저는 그걸 자주 설명해 줘야 했죠. 어렸을 때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랑 지내다 보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약간 골이 있었는데요. 대화만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사고만 치고 다니는 우리 엄마가 이해가 안 됐고 좀 미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엄마니까 자주 연락하고 집이랑 거리도 가까우니까 많이 찾아가려고 했죠. 제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엄마가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요. 이런 이유로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식탁에 매매 계약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까 50평대 아파트인 거 있죠?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남자친구가 거금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더 많이 얹어서 아파트로 돌려준 거야. 울 자기가 그러는데 이 아파트만 있으면 노후 준비 안 해도 된대. 나 잘했지. 제가 매매 계약서를 보는 사이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얼른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누군가한테 얻어 터졌는지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굴은 왜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주저하다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남자친구한테 본처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 여자한테 맞은 거야. 그 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주먹을 휘두르잖아. 말도 없이 그래서 피하지도 못했어. 엄마가 이러길래 얼척이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맞아놓고 50평대 아파트 받아왔다고 나 잘했지? 라고 하다니 골머리가 다 아파왔죠. 그리고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엄마 남자친구는 50평대 아파트로 돌려줄 정도니까 꽤 오랫동안 만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남자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어서 남자친구분을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웃긴 게 아저씨랑 아저씨 본처가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저랑 가끔 인사하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저씨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이제 막 알았을 때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저씨가 결혼해서 와이프의 애들까지 다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째서 만나고 있는 거야? 저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라도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뒤로 잘해주니까 만나는 거지 뭐. 그래도 자기가 좀만 더 기다려주면 이혼한다고 했어.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시댁 식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왜 엄마 문제를 친정 식구들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랑 논의했냐고요? 시모, 신우 엄마가 목욕탕 메이트였거든요. 전 엄마랑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대신 자주 만나주니까 은근 고마웠어요. 우리 시모는 제3금융권을 운영하고 있는 큰 손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편이었는데요. 성격도 유쾌하신 편이라 우리 엄마랑 코드가 잘 맞으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가정주부인데요. 중소기업 다니는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 다닐 체질이 아니라며 멋대로 때려치고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전 대기업 다니고 우리 둘 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 아이 계획은 없는 데다 쉴 땐 편히 노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부부 생활비 빼고는 돈 나갈 일이 없어서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도 되겠지만 시모가 못난 아들 때문에 저만 고생하는 것 같다며 용돈을 좀 두둑히 챙겨주셨죠. 그랬더니 남편이 옳았구나 싶었는지 완전 가정주부가 됐더라고요. 뭐 남편은 진짜 집안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내조를 잘했고 우리 사이는 문제 없으니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제가 모처럼 칼퇴해서 롤루랄라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엄청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한켠에 엄마, 시모, 신우가 보이고 다른 한켠에는 엄마가 만나고 있는 아저씨랑 아저씨 본처가 있었는데요. 근데 5명 다 꼴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남편이 뒤늦게 뛰쳐나와서 식구들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가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그때 이런 식으로 말문이 턱 막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시모, 신우가 엄마한테 아파트 준 아저씨 본처랑 싸웠대요. 어쩌다 싸운 거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신우랑 시모랑 다 같이 목욕탕에 가려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아저씨 본처가 씩씩거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우리 남편한테 50평 아파트까지 받아갔으면서 어디서 당당하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 너는 동네 주민들끼리 이러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바람 피울 거면 멀리서 피우던가. 왜 한 동네에서 이 지랄이냐고. 이러면서 본처가 엄마 머리채를 잡으려고 덤벼들었대요. 그때 시모가 이렇게 악을 지르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사부인한테 왜 그래? 네가 그럼 남편 간수를 잘하든가. 네가 얼마나 여자 같지 않았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어? 네 꼴 보니까 왜 바람 피웠는지 알겠다. 본처가 이 말 듣고 더 열받아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저씨까지 나타나서 본처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어? 내가 내 거 주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내가 우리 명순 씨랑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불만이면 이혼하자고. 내가 위자료 주겠다는데 왜 그래? 아저씨가 본처한테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적반하장으로 굴었어요. 저도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때부터 부부싸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식구들을 전부 다 이끌고 자리를 피했는데요. 일단 친정집으로 모였는데 그 와중에 시모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사부인이 능력이 아주 좋아. 어느 누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어. 이게 다 사부인이 대단해서 사주는 거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만 돈 써.
사부인 정도면 동안이고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니까 그리 대접받는 거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시모랑 신우가 이러는데 아이고 두야.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일단 엄마한테 몇 번이고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엄마가 듣겠어요.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유부남하고 사귀지를 않았겠죠. 무튼 그날 친정집을 나오기 전까지 엄마한테 제발 헤어지라고 말하면서 나왔었어요. 그 뒤로 우리 엄마가 시댁 식구들이랑 더 친해졌나 봐요. 신우랑 시모가 틈만 나면 우리 엄마 집에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콩나물 다듬는다고 깨볶는다고 무슨 잼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꾸 모였어요. 서로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우리 엄마 집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런 걸 하나 했죠. 그렇게나 돈독하나 싶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냥 냅뒀는데요. 어느 일요일 오후 엄마를 보러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 겸 간 건데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모가 절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아니, 올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고 와야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게 어딨니? 네가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다. 어머님이 이러셔서 순간 친정집이 아니라 시댁에 온 줄 알고 잠시 머릿속이 멈춰버렸었어요. 그리고 몇 초 뒤에 아니 여기가 우리 엄마 집인데 왜 어머님께 연락을 해야 하냐고 했거든요. 근데 신우가 얼굴에 철판을 깐 채로 아주 뻔뻔하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자주 들리고 있고 이제는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말을 해줘야지. 올케는 우리가 여기 거의 살다시피 하는 거 알면서 그래? 신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러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시모랑 신우가 소파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엄마만 바쁘게 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도 아닌 거의 명절날 친척들 다 모인 수준으로 길다란 상에 하나씩 음식을 놓고 있었어요. 시모랑 신우가 그걸 보고선 너무 맛있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리 물어봤었는데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데 상다리 부러지게 상을 차렸네.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보면 잔치하는 줄 알겠어. 더워 죽겠는데 무슨 고생이야? 제가 이러면서 오늘이 몇 도인 줄 아냐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해본 거야. 저번에 내가 본처한테 잡혀서 큰일 날 뻔한 것도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이 도와줬잖아. 그래서 해준 거니까 뭐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땀에 흠뻑 젖어서 머리카락이랑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렸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손부채질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특히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불 앞에서 계속 있으니까 땀이 났어. 괜찮아. 밥 먹고 찬물로 샤워하면 된다.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자. 엄마가 이러길래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에어컨 온도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에어컨 온도가 26도로 되어 있길래 온도 좀 내리자고 했어요. 신우가 그때 바로 옷을 챙겨 입으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돼. 나 추워. 나 추위 약한 거 알면서 왜 그래. 냉방병 걸려. 안 그래도 남편이 계속 에어컨 틀자고 해서 감기 걸렸단 말이야. 신우가 이러길래 정말 얄미워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또 그런 신우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사돈 양반 몸 약하니까 온도 내리지 마. 선풍기 쐬면 돼. 선풍기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땀도 식고 시원해질 것 같다. 엄마가 이러면서 선풍기를 옆으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선풍기를 바로 빼앗더니 이러는 거 있죠? 아유, 난 더위 많이 타서 안 돼. 우리 딸 때문에 에어컨 온도도 못 낮추고 있잖아. 요거 사. 추우면 옷을 더 껴입어. 이게 무슨 민폐니? 시모가 이러길래 속에서 열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신우가 싫다고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차려진 밥을 먹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소불고기가 없네? 나 분명히 소불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왜 없어? 나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아,
괜히 기다렸네. 신우가 이러길래 에어컨 리모컨도 저한테 주고 그냥 있는 건 먹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부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해버렸네. 내가 지금 해줄까? 안 그래도 소불고기 하려고 사놓은 재료들이 있는데. 엄마가 이러니까 신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엄마를 붙들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는데요.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시댁 식구들이 친정으로 모일 때마다 이랬어? 설마 매번 이렇게 밥해주고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이러면서 저한테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걸 왜 말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이 밥 먹을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거야. 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엄마는 시모랑 신우가 칭찬을 해주니까 뿌듯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해준 보람이 있다고 하니까 얼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랑 신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잘못을 짚었는데요.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해서 주는데 일손을 하나도 안 돕고 앉아만 있을 수 있어? 게다가 엄마가 이렇게 땀을 안쓰러울 정도로 흘리는데 에어컨 온도라도 낮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서 엄마한테 너무하셨다고 한마디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시모랑 신우 편을 드는 거예요.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이 본처 만났을 때 편들어주고 같이 싸워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어떠니? 그리고 에어컨은 사돈 양반 몸이 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엄마가 이러니까 더 이상 엄마 편도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랑 신우가 나서서 맞장구까지 치고 있었어요. 신우가 글쎄 이런 식으로 재수없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우리가 괜히 부려먹는 게 아니라고. 올케는 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래?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신우가 이러길래 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듯한 엄마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모랑 신우한테 단호하게 말해두긴 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밥 해주면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고 같이 일손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배려하고 신경 써준 만큼 어머님이랑 형님도 해주셔야죠.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날 시모랑 신우를 집에 얼른 보내버리려고 엄마랑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모랑 신우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님, 형님, 제가 지금 엄마랑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자리 좀 비워주세요. 어차피 지금 가족분들도 계시니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제 기세에 놀라서 우물쭈물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모가 얼굴을 극적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사부인 집을 워낙 자주 오다 보니 여기가 거의 내 집이 되어버렸다. 맨날 놀러와서 지내다 보니 짐을 조금씩 가져오게 됐어. 정신 차려보니까 거의 여기가 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생필품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집보다 사부인 집이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여기서 며칠 묵기도 했어. 심지어 오늘도 사부인이 자고 가라고 했는데 시모가 이러는데 신우가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우는 이런 식으로 열받는 말들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올케가 아빠랑 우리 집 식구들을 다 걱정하네. 우리 아빠나 우리 남편이나 원래 나랑 엄마를 안 찾아. 자식들은 사춘기라 집에 없으면 오히려 좋아하던데? 이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현관문 쪽을 가리키면서 이런 식으로 단칼에 선을 그어버렸어요. 일단 엄마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세요.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니까 제발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툴툴대면서 갔거든요. 드디어 그 둘이 나가고 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길래 식구들을 그렇게 매섭게 보냈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평소답지 않게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한테도 엄청 뭐라 하더라?
엄마가 이러길래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머님이랑 형님이 은근히 괴롭히는 거고 꼬붕 취급하는 거야. 왜 시댁 식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어? 제가 이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 불쾌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이게 왜 괴롭히는 거고 꼬붕짓 하는 거야? 난 식구들한테 해주는 게 너무 좋고 뿌듯한데 왜 말을 그렇게 해? 니야말로 엄마를 그렇게 보지 말아라. 내 자식은 아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너도 어릴 때 다 이렇게 해준 건데 왜 그래? 엄마가 이러면서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있는 거 눈치 주지 말라는 거 있죠?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엄마가 묘하게 무시하고 부려먹는 걸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절 이런 식으로 달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너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날 질투나서 그러는 거 다 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이 최고야. 엄마가 이러는 걸 보아하니 제가 질투심에 괜히 어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말을 말자고 한 다음에 친정집을 나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죠. 남편이 갑자기 친정집에 갔다 온다더니 장모님 보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시모랑 신우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엄마랑 누나가 진짜로 그랬다고?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어이가 없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전화해볼게. 남편이 이러면서 곧바로 시모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좀 울리다가 시모가 전화를 받으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누나랑 같이 처가에 가서 뭐하고 있었어? 맨날 놀러가면서 밥 얻어먹을 거면 같이 집안일 하던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이 이러면서 세상에 그런 민폐가 어디 있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요. 근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확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도 그러니? 우리도 처음엔 같이 하려고 했어. 근데 사부인이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시모가 이러기 무섭게 신우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톡 쏘는 목소리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아니,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혼자 다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어떡해. 옳게나 너나 똑같다. 왜 당연히 우리가 부려먹었다고 생각하는 거니? 신우가 이러면서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모가 다시 전화를 바꾸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며느리가 너한테 뭐라 했구나? 며느리는 왜 그런다니? 우리가 꼭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는지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됐다고 손사래를 쳤죠. 남편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시모랑 신우의 교묘한 술수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이러다 선 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찾아오면 제대로 뭐라 하고 거리를 두게끔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너무 풀이 죽어있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사돈 양반이 50평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엄마 집으로 와줘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워낙 주눅 들어 있어서 시댁 식구들이 또 우리 엄마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나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저한테 짐 박스를 하나 툭 밀쳐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부르면 빨랑빨랑 올 것이지. 얼른 니네 엄마 짐 싸라. 뭔 놈의 여편 내가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회사 자금으로 멋대로 돈놀이를 했다가 그걸 홀라당 날렸거든. 그래서 내 집이 넘어가고 오갈 데가 없어서 사부인 집에 눌러앉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부인 집이 우리 집이 됐고 엄마 집을 싸갖고 이사가라고 며느리 널 부른 거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시모랑 신우가 아주 작당하고 엄마한테 잘해준 거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시모랑 신우가 바보 같은 우리 엄마를 살살 구워 삶아서 친정집에 들어와서 산 지 며칠 됐다고 했잖아요.
이건 계획된 거라는 느낌이 제대로 들어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는데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무리 여기에 어머님이랑 형님 짐이 많아졌다고 해서 엄마가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를 다그치니까 엄마가 오열하면서 서류 한 장을 주는 거예요. 그 서류는 거주권을 양도하는 계약서였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 소유권과 거주권을 시모와 신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며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처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만약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명자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하며 이를 지불할 수 없을 시 서명자는 시모와 신우에게 신체적 노동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서인데 거기에 우리 엄마 지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가 좀 모자라 보여도 글씨는 읽을 줄 아는데 지장을 찍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모랑 신우가 뭔가 속였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엄마가 왜 이런 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거야? 여기에 집 소유권과 거주권을 시모와 신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말 못 봤어? 제가 이러면서 엄마가 무상이라는 단어를 모를 리가 없다고 했거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엄마 입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사부인이랑 사돈 양반이 사기를 당한 후에 집이 날라가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네들 신용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집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약서에 지장을 찍어달라고 했어. 엄마가 이러길래 정말 황당한 짓거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랑 신우가 도대체 무슨 말로 엄마를 설득하려고 들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일단 시모는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공동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설마 집을 뺏어가겠어? 잠시 공동 명의가 되는 것뿐이야. 어머님이 이러면서 자기가 의리 있는 거 저번에 봐서 알지 않냐고 으스댔대요. 그리고 나서 신우가 이렇게 구라를 쳤다는 거 있죠. 서명만 해주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장 찍어주면 엄마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모랑 신우가 이런 식으로 서류에 대한 부분을 일부만 설명해 놓고 중요한 조항을 숨겨둔 거죠. 앞에 말했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 소유권과 거주권을 시모와 신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조항 말이에요. 그걸 숨겨두고 안 보여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공개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열받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보고 이런 헛소리를 씨부리더라고요. 니네 엄마가 사인해서 며느리 네 인생까지 망했네. 표정 봐봐. 네 엄마 데리고 살 생각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나 봐. 그 말을 듣고 눈깔이 획 돌아가서 시모 뺨을 후려쳤어요. 그 뒤로 우리 집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가장 먼저 신우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런 식으로 악을 질렀고요.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뺨을 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네가 이런 애미한테서 가정교육을 받으니까 우더른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신우가 이러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시모는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미쳤나? 내가 불쌍해서 한 푼이라도 도와줄까 싶었는데 니는 얄짤 없다. 모자란 애미 밑에서 큰애가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걸 확 그냥. 시모랑 신우가 이러고 있길래 저도 쌍욕을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단 싸우려던 걸 멈추고 인터폰을 확인해 봤거든요. 우리 엄마 집을 찾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남자친구 본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살던 이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엄마한테 아파트 준 아저씨네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본처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가 들려서 올라와 봤거든요. 그쪽 시댁 식구들이 당신 엄마 꼬드겨서 집 넘겨받으려고 작당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본처가 이걸 알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본처가 모든 걸 준비하고 왔는지 손에 무슨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걸 내밀면서 본처가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사실 흥신소를 계약해서 당신 엄마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이 헤어졌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신뢰가 안 갔거든요. 당신 엄마가 또 제 남편을 만날까봐 미행하다가 바보같이 시댁 식구들한테 꼬드김 당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걸 포착해냈어요. 당신 엄마가 시댁 식구들이 사기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장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당신 엄마한테 서류에 지장 찍었으니 이제 이 집 우리 거라고 위협했어요. 당신 엄마는 그걸 믿고 울고 있었고요. 제가 흥신소 직원이 보내준 녹음본을 들어봤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시댁 식구들이 바보 같은 여편네 꼬드긴 증거예요. 본처가 이러길래 제가 본처 손에 들려있던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는데요. 서류 안을 살펴보니까 이거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시켜줄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가 시모랑 신우랑 같이 쓴 계약서는 공증을 안 받은 계약서였고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성립이 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만으로 공증이 된다고 하지만 시모랑 신우가 거짓말을 쳐서 사인을 했으니까 구라친 증거만 잡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가 회의실에서 매일 녹음을 하느라 핸드폰 측면 버튼을 2번 누르면 녹음이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측면 버튼을 2번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엄마가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같이 쓴 그 계약서는 공증도 안 받은 거잖아. 계약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하면 바로 성립하고 효력도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만 한다고 해서 공증된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거짓말을 해서 사인을 하게 만든 거니까 시댁 식구들이 거짓말한 증거만 잡으면 이 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제가 이러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저를 비웃더라고요. 아니, 그 서류 봉투 안에 끽해봐야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사진만 찍혔을 거 아니야. 우리는 사부인 보고 얼른 지장 찍으라고 강요한 적 없어. 내 사정만 이야기했는데 사부인이 불쌍하다고 지장 찍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속인 거여도 지장 찍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계약서에 효력이 없긴 개뿔. 어디 한번 고소해봐라.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시모가 이러길래 머릿속으로 기발한 생각 하나가 쓱 지나갔어요. 근데 저나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뒷조사를 했던 본처도 엄마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엄마가 지능이 부족하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정신과 진단이나 지능검사 같은 걸 안 했던 거죠. 재판에서 이기려면 정신과 진단이나 지능검사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모랑 신우를 비웃어 줘버렸는데요. 그거야, 우리 엄마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단서 제출하면 그런 계약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쯤 당신들도 알고 있죠? 게다가 지금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말한 거 다 녹음했어요. 이 사기꾼들아. 제가 이러면서 녹음하고 있던 핸드폰을 들이밀었죠. 그러니까 본처가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냐고 따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불륜 잡으려고 사람 붙인 거지만 니들 정말 인간 같지도 않더라. 니 같은 것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봉투 안에 든 것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녹화본까지 전부 다 넘겨서 그냥 재판 승소하게 만들 거야. 와, 본처가 정말 대인배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제가 방금 전에 녹음한 걸 틀어서 들려줬거든요. 시모랑 신우가 엄마한테 사기치고 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니까 시댁 식구들이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시모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비굴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아, 며느라, 우리가 진짜 미안하다. 딸이랑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장난으로 그런 거야. 다시는 이런 장난 안 칠게. 시모가 이러면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거예요. 게다가 신우도 그 옆에 납작 엎드리더니 이런 식으로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했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도 실수한 거잖아. 시모랑 신우가 이러는 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렸는데요. 엄마를 은근히 부려먹고 꼬붕 취급하면서 사기까지 치려고 했는데 장난이라니. 이러니 제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제가 녹음한 것뿐만 아니라 사모님한테 증거 받아서 전부 다 고소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제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이렇게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장난이라고 해서 미안해.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제발 봐줘라. 사부인 하인 취급하고 막대한 것도 사과하고 평생 뉘우칠게.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막 울부짖는데 신우가 따라서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 이랬어요. 저한테 이러지 말고 엄마한테 비세요. 엄마한테 사기쳐놓고 왜 저한테 비는 건데요? 엄마가 만만하다 이거죠? 좋게 말할 때 엄마한테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무릎으로 기어가서 엄마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는 거예요. 시모랑 신우가 엄마한테 실컷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꺼지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신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사과했으니까 우리 고소 안 할 거지? 우리 사과 받아주는 거지? 제발 사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거라고 해줘. 시모랑 신우가 너무 끈덕지게 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둘한테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는데요. 내가 고소했든 안 했든 나중에 알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바로 고소할 거니까 나가라고, 어? 안 나가네? 설마 고소당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러니까 시모랑 신우가 불이 났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본처가 저한테 증거들을 전부 다 넘겨주길래 제가 이렇게 반응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가정에 피해를 줬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처가 절 도와주실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본처가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 엄마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 했을 땐 처음엔 울컥해서 그냥 이혼해버릴까 생각했어. 그런데 상황이 단순히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 내 남편이 여태껏 여러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 너희 엄마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서 그동안 자식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저 여자랑 만나는 거 보고 사람까지 고용하게 됐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바람만 피운 게 아니라 여자들을 꼬셔서 돈도 뜯어냈더라.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신뢰를 얻었을 때 더 큰 돈을 뜯어내고 있더라고. 울 남편이 그런 제비짓을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 엄마가 울 남편뿐만 아니라 제 식구들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당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던 걸 보니 그 순간부터 난 이 상황을 더는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당신 엄마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눠봤는데 머리가 아주 꽃밭이라서 더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 본처가 이러길래 반전은 또 뭐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 피웠는데 그걸 알고도 도와줄 수 있냐고 질문했는데요. 그랬더니 본처가 이러더라고요. 울 남편이 나한테 고백했는데 처음엔 제비짓 하려고 접근했다가 당신 엄마한테 홀딱 반했대. 근데 그런 느낌으로 반한 게 아니라 너무 밤 궁합이 잘 맞아서 뿅 반했다고 하더라. 50평대 아파트를 준 것도 그동안 돈 뜯어먹은 게 들켜서 준 거래. 헤어지자고 하면 다시는 그 뿅 반할 짓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준 거라는 거야. 남편이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본처는 나래. 쇼윈도 부부지만 애들을 위해 서로 자리를 지키는 영원한 동반자로 생각하는데 당신 엄마는 아니래. 당신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런 물건 취급 당하는데. 근데 내가 미행하면서 지켜보니까 당신 엄마는 진심이야. 정말 울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있는 게 다 보이더라.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본처가 이러길래 그런 이유로 엄마한테 소송은 안 걸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은 안 할 거야. 울 남편이랑 더 엮이기 전에 끝내. 나도 울 남편이 제비짓을 했으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아예 증거를 넘기기로 결심한 거야. 내가 이리 도와주는 대신 이 동네를 떠나줬으면 좋겠어. 난 그거면 돼. 제가 그럼
남편분이랑 이혼은 안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처가 착잡한 표정을 지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사정이고 당신은 알 것 없으니 말 안 해줄 거예요. 아무튼 전 이 남자랑 헤어질 수 없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본처가 이러면서 증거를 넘겨주길래 꾸벅 고개를 숙였죠. 제가 만약에 본처라면 상간녀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남편이 제비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처한테 일이 수습되는 대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전 사모님께 증거를 받아서 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한 다음에 재판을 진행하게 됐죠. 시모랑 신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범행이 밝혀졌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모랑 신우가 엄마를 어떻게 속이고 사기를 쳤는지, 그리고 계획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낱낱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 갖가지 지능 검사를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 받아들여야 했어요. 저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면서 엄마가 스스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본처가 제공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본처가 행여나 본처 남편이랑 엄마가 다시 만날까 사람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시모랑 신우, 엄마가 카페에 앉아서 셋이서 무슨 작당을 하길래 남편 이야기가 나올까봐 본처가 고용한 사람이 가까이에 앉아 녹음을 했었대요. 그때 녹음된 것과 사진, 녹화본을 저한테 줘서 제가 녹음한 것과 같이 증거로 제출한 거래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법정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게 됐어요.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이런 판결을 내려주더라고요.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기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겁니다. 이렇게 시모랑 신우한테 벌금형이 내려졌어요. 시모랑 신우 둘 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벌금형에 그친 거죠. 대신 시모랑 신우가 엄마에게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울 엄마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건데요. 당연히 시모랑 신우가 사기쳐서 쓰게 한 계약서도 무효화됐어요.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시모랑 신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법정을 나섰는데요. 근데 시모랑 신우가 재판에서 진 게 분한지 법정을 나오자마자 절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이런 식으로 남편에 대해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들이 우리가 이러는 거 방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우리 식구들을 말리지도 않았냐고 한번 물어봐. 왜 며느리 너한테 말도 안 하면서 혼자서 가식을 떨고 있었는지 물어보라고. 네가 아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실망하게 될걸? 시모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 모두 다 까발린 다음에 신우랑 같이 휙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기분 상하고 자기네들 인생만 망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전부 다 들었으니까 당신이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어? 착한 척 연기하고 있었냐고. 시모 말이 거짓이라면 남편이 이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침묵을 지키더니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집에 가니 남편이 이런 식으로 조용히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당신 말대로 나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엄마 집에 불쑥 찾아갔을 때 엄마랑 누나가 장모님께 주려고 만든 계약서를 보게 된 거야. 엄마가 나만 조용히 있으면 나중에 빚 까주겠다고 하니까 그랬어. 당신 몰래 엄마한테 빌린 돈이 있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다가 당신이 말 꺼내면 대충 맞장구만 쳐준 거야.
남편이 이러니까 누가 뒤통수를 한 대 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뭐? 그럼 날 속였다는 거네? 당신이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어? 도대체 당신이란 작자는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모르고 난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네? 내가 이러면서 남편도 시댁 식구들이랑 똑같은 것들이었냐고 윽박질렀는데요. 근데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내가 거기에 대해선 진짜 할 말이 없어. 못난 우리 엄마랑 누나 때문에 고생했어. 당신도 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실망스럽고 신뢰가 깨졌을 거야. 사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장모님을 무시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딱히 말리진 않았거든. 사기치려던 것도 말리지 않아서 미안해. 당신도 이런 나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겠지? 내가 엄마랑 누나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위해 이혼해줄게. 뭐? 날 위해 이혼해준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선심 쓰듯이 이혼해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얼척없는 변명을 해대길래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이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증스럽게 날 속여놓고 뭘 날 위한 거라고 하는 거야. 당신 엄마가 폭로 안 했으면 도대체 언제까지 날 속일 작정이었어? 내가 관뚜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거짓말 치고 있으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격분하면서 남편 짐을 현관문 밖으로 모조리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남편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네가 날 이렇게 속였다는 사실을 못 잊을 것 같거든.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협의 이혼 진행하자고. 제가 이러고 나서 남편을 내보낸 다음에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이랑은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라 더 이상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된 건데요. 그렇게 이혼한 후에 전 남편이 저랑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지내기로 하고 제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 남편을 쫓아냈으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지만 본처가 저한테 엄마 데리고 사라져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둘이 사는 중이에요. 50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해서 엄마랑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지방에서도 인기 만점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인기 많은 게 너무 불편했었는데 소송을 하면서 엄마가 경계선 지능 장애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 뒤늦게 그것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책을 좀 읽으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전 엄마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엄마도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엄마 상태를 제대로 알고 나서야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가끔은 가장 옳은 길이 가장 쉬운 길이 아닐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전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알아내고 엄마에 대해 아는 시간들이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지만 나름 값진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이 너무 벅차고 힘들더라도 저처럼 꼭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이름은 강이나라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랑요. 아빠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이었던 아빠를 잃고 홀로 되신 할머니를 엄마가 모시고 살았던 거죠. 심지어 할머니는 아빠의 생모가 아니라 키워주신 분이셨는데 저는 그 사실을 한참 자란 후에야 알았어요. 제 기억 속 할머니와 아빠는 친모자지간이 아니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극진했다고 어린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할머니가 아빠의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건 전혀 짐작할 수 없었고, 나중에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도 너무 놀랐었답니다. 엄마 역시 그런 할머니께 참 잘했고, 그러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던 걸 거예요.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의지했고, 할머니도 엄마를 딸처럼 대하시면서 저희 3대는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을 늘 행복한 기억으로 떠올리고 있어요. 특히 겨울날 날이 추워질수록 할머니, 엄마와 나눴던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진짜 춥네. 아유, 날이 어쩜 이렇게 찬지 모르겠구나. 아유, 우리 강아지 얼른 이리 와. 할머니 이불 속에 들어오렴. 추워.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추운데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 왜냐하면 할머니 이불이 깔린 바닥이 우리 집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거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준 덕분에 그런 거지. 그렇구나. 할머니 손 따뜻해서 좋아. 이나야, 할머니 무거우셔. 내려와서 앉아. 할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되지. 할머니 무릎 아프시단 말이야. 됐다.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 거라고. 난 괜찮아.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 해 먹나? 애미 너 좋아하는 감자국을 오랜만에 내가 한번 끓여볼까? 감자도 있잖니. 그럼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수제비 좀 밀어서 넣어볼게요. 좋지. 날도 추운데 뜨끈하니 좋겠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뭐 넣어줄 건데?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계란도 듬뿍 풀어주마. 그럼 됐니? 좋아요, 좋아. 나 계란 좋아요. 많이 넣어주세요. 근데 파는 안 넣으면 안 돼? 파가 들어가야 맛있지. 우리 이나 언제쯤 파 맛있는 걸 알려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나누며 살았고, 저는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어린 시절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 충분히 배우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와 엄마는 평일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이면 양로원 봉사활동을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었다면 자기도 그런 시설을 찾아다녔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 엄마 덕분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된 보답을 봉사활동을 하며 갚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와 함께 엄마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셨고, 더러는 저도 따라가곤 했죠. 받은 것, 가진 것은 그렇게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머니와 엄마의 신념이었고, 그것은 제게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게 된 거예요.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어 저는 할머니 엄마와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됐는데, 타지 생활에 좀 익숙해진 뒤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다 알게 된 어느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인연은 꽤 길게 이어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보육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던 중 보육원 아이 중 하나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반에서 비싼 물건이 없어졌는데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죠.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것이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아 꼭 무죄를 밝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사비를 들여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하고 나름 이름 있는 로펌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의뢰하려는 사건은 그 사람들이 보기엔 사건이라 할 수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지 완전 신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던데, 심지어 그 신입 변호사조차 시큰둥하게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어찌나 괘씸하던지 분개한 제가 그 신입 변호사에게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지금 그 태도가 뭐죠? 이런 사건은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 이건가요? 제가 뭘 어쨌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메모하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반은 흘려듣고 있잖아요. 이것 봐, 여기. 제가 중요한 학생의 증언이라고 했던 건 적어두지도 않으셨고 말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지? 그 학생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변호사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신입이면 군기라도 들어있어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사건이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큰 로펌에서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그 아이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와는 무슨 관계라고 하셨죠? 제가 봉사 다니는 보육원 아이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 관계로 사비를 들여서 돕고 싶으시다고요?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저희 로펌 기본 수임료가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알아요. 비싼 만큼 일을 잘하실 거라 믿고 온 건데. 그러니까 더 실망시키지 말고 잘 좀 해주세요. 신입이시라니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사명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며 그렇게 요구했더니 그 변호사는 그제야 제대로 일다운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변호사 덕분에 아이는 누명을 벗게 됐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죠. 그런데 사건이 잘 해결되고 난 후에 그 변호사에게 개인적인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보육원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제게 감명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말이 감명이지 그런 제가 너무 신기하다는 듯한 뉘앙스였지 뭐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했던 것 같아요. 외모도 훈훈한 잘 나가는 변호사가 한번 보자고 하니 일단 기분이 좋긴 했는데 신기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걸 마냥 좋아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그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는데 데이트 아닌 데이트는 무척이나 재밌었고 이후로 몇 번 더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됐어요. 그 사람은 보기보다 훨씬 더 냉소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 아무 상관도 없고 보육원 아이의 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그런 일에 발벗고 나서는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성장 환경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그 사람도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계모에게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생모가 돌아가신 후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연 적이 없다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생모가 돌아가신 충격과 상처가 큰 만큼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것 같았죠. 계모에게서 자라도 저희 아빠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잘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연애를 시작했기에 제가 가진 사랑을 더 많이 나눠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청혼을 받게 됐고 저희 할머니 엄마에게 소개를 한 후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됐죠. 저희 할머니와 엄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에 인사를 가려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저보다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바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는 시부모님 두 분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부부가 합가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로 미루어 제가 짐작할 수 있었던 시댁의 분위기라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처음엔 좀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모인 시모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들어서자 제 손을 덥석 잡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그 손길이 어쩐지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부와 아주버님, 형님께서도 이어서 저희를 맞아주셨죠. 아무래도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여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놓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내 신경이 쓰였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시모를 비롯한 식구들이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북적북적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남편의 시큰둥하달까 뚱하달까 말도 거의 안 하고 마지못해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색하지 않게 시모가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시는데도 남편은 한마디 거들지도 않아서 제가 괜히 무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시모는 물론이고 다른 식구들도 그런 남편한테 익숙한 듯 보였죠. 시부, 아주버님, 형님 모두 시모와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유독 남편만 시모에게 냉랭하더라고요.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욱 표시가 났어요. 국이 조금 싱겁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들 간이 좀 센 편이라 일부러 슴슴하게 한다고 했는데 입에 맞으려나? 전 원래 싱겁게 먹는 편이라서 제 입에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 편하게 하라는데도 말을 안 듣고 말이야. 당신이 그러면 얘가 더 불편하잖아. 그래요, 어머니. 저도 동서 그러면서 바로 말 놨는데. 어머님도 편하게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여려서 그러시지 뭐. 당신한테도 말 놓는 거 어려워하셨잖아. 맞아. 참 그랬었다. 아유, 어느새 벌써 다 잊어버렸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지 벌써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이제 둘째 며느리까지 보게 됐으니 더 바랄 게 없어. 며느리 둘 다 참 잘 들어왔지 뭐냐. 그럼 나도 말을 편하게 하마. 그러면 되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금방 친해지는 기분도 들고 말이에요. 그래, 편한 마음으로 저녁도 맛있게 먹자. 특별히 입에 맞는 걸 알려주면 이따 갈 때 좀 싸줄게. 어머님께서 정말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어머님 정도 많으시고 가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야. 배울 점이 많아. 무슨 맏며느리 노릇한다고 시집살이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지. 둘째, 넌 왜 그렇게 말이 없냐?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왔고 너희들이 주인공인 자리인데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라. 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재수씨, 저 녀석 데이트할 때도 저래요? 그러면 재수씨는 참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유난히 더 그러네요. 운전해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렇지. 얼른 먹고 너무 늦기 전에 출발해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도 아닌데요. 괜찮아요, 어머니. 시모가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셔도 남편이 아무 대꾸를 안 하길래 급하게 제가 대답을 하느라 허둥대기까지 했지 뭐예요. 시부가 한마디 하시기까지 했는데도 남편은 숟가락이나 열심히 들었지 아무런 말이 없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이 신경 쓰이는 것 같으면서도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는 듯 보였던 것 같아요. 식사 자리의 대화 속에 스며든 감정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시부가 약간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았는데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도 잘 맞춰가며 헌신과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그런 시모의 공을 인정하고 높이 사는 것 같은데 남편만 벽을 치고 시모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자기 말만 들었을 때는 어머님이 차가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시던데? 그렇지.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내가 보기엔 어머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만 뾰족하게 그러는 것 같았단 말이야. 아버님이나 아주버님, 형님도 어머님이랑 사이가 꽤 좋아 보이던데 왜 자기만 그래? 난 그분을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 없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아버지랑 이미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 그건 몰랐어. 그랬구나. 아주버님도 그걸 아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주버님은 마음을 많이 여신 모양이네. 형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더 잘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 한창 엄마 사랑이 필요했던 어린아이였어. 그런 내게서 엄마를 뺏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 남편은 생모가 투병 중 지금의 시모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한 것이 생모의 죽음을 더욱 앞당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더 반감이 큰 것 같았죠. 남편의 말처럼 엄마 사랑이 절실한 어린 나이였기에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만큼 지금 시모를 더 미워하게 됐을 거예요. 그나마 철이 좀 들었던 아주버님은 그래도 이성적으로 시모를 받아들인 것 같고 말이죠. 시모가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그걸 전혀 받아주질 않으니 저라도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남편 몫까지 제가 시모에게 몇 배나 더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남편과 시모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랐는데 좀처럼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모는 제 아이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하셨지만 남편은 시모가 저희 아이에게 잘하는 것도 탐탁지 않아 하는 거예요. 시모는 저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보셨을 때 눈물까지 보이며 감격스러워 하셨는데 그때도 남편이 어색하고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서 제가 안절부절했었어요. 지나치게 과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불편하고 싫다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또 뭔가 싶었지만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연결된 문제이니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 돌 무렵 시모가 서울에 결혼식 와야 하실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도 잠깐 들르셨는데 직접 빚은 떡을 가져오신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 이걸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집에서 떡을 해주시곤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 첫돌인데 뭘 못해주겠어. 이런 건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여보 이것 봐. 이 떡을 직접 해오셨대.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걸 또 여기까지 들고 오실 필요가. 여보 무슨 말이 그래. 어머님 이 사람 성격 아시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쑥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 알지 왜 몰라. 난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 기껏 마음 써서 해오신 걸 두고 남편이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니 제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고 시모도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하셨지만 시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걸 전 봤거든요. 그러다 이내 웃음을 지으셨지만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해지더라고요. 시모는 그야말로 진심을 다하시는데 남편이 자꾸만 그렇게 밀어내려고만 하니까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걱정 하나도 없다 싶었는데 시모와 남편 관계가 제게는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전 시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라 제가 때로 독불장군 같다고도 했던 시부셨지만 시모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시모를 보면서도 시부가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시모에게는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분이신데 시부가 돌아가신 것이 시모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죠. 그때 할머니는 엄마가 할머니를 외면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도 하셨거든요. 할머니도 시모처럼 아빠의 계모였으니 그런 생각을 더 하셨던 거잖아요.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시부가 계시는 동안은 아무래도 시부 눈치를 좀 더 봤을 테고 그래서 시모에게 더 예의를 지켰던 건지도 모르는데 시부가 돌아가셨으니 태도가 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아주버님과 형님의 눈치를 살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바로 서울로 가자는 남편을 설득해 일부러 시댁까지 따라갔다가 가자고 했어요. 시부 장지에서 시댁이 그리 멀지 않으니 그래도 집에 잠깐이라도 들렀다 가자고 거의 사정을 하다시피 했지 뭡니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시모 혼자 가시게 둘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피곤하시죠? 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많이 걷고 서 계셔서 더 그러실 거예요. 내일은 저랑 찜질방이라도 다녀오세요. 아니다. 피곤하긴 뭘. 난 괜찮아. 너희들이 고생했지. 다들 정말 수고 많았어.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을 거다. 어머니도 참 당연한 건데 수고는요. 어머니 병나실까 걱정되니까 이 사람 말대로 뜨끈한 데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마음 같아서는 어디 온천 같은 데라도 다녀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안 가시려고 하실 테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하더라고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다. 그래, 고마워.
형님, 전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역시 형님이 다르신 것 같아요. 늘 형님께 많이 배워요. 에이, 난 맏며느리 아니야.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사는 아니, 어머님한테 얹혀 사는 입장이니 내가 어머님을 조금 더 아는 것뿐이야. 동서도 어머님한테 참 잘하잖아. 앞으로도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재수 씨는 아무 걱정 마세요. 넌 어머니한테 신경 좀 더 쓰고 말이야. 아주버님과 형님이 특별히 시모에게 더 신경을 쓰고 챙기려는 모습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그제야 마음 편히 서울로 돌아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은 뭔가 복잡한 듯 했지만 남편 역시 아주버님 내외가 시모를 계속 모시겠다고 하니 안심이 됐을 거예요. 시모 일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찌됐든 걱정했던 일이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고 현실이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렇게 마음을 쓰시니 시모도 시부 돌아가신 허망함을 조금은 쉽게 극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안도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은 시댁의 발걸음이 더욱 뜸해졌던 겁니다. 시부가 계셨을 때는 그래도 시부가 내려오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꼬박꼬박 내려가긴 했는데 이젠 그런 시부가 안 계시니 명절 때도 애 교육상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잠깐 갔다 오는 정도에 그치고 시모 생신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시부 제사까지도 건너뛰고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통화하면서 대충 말로 때우고 돈이나 보내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그러는 게 늘 죄송하면서도 그렇다고 뭐 저 혼자 뜬금없이 시댁에 내려가기도 쉽지 않고 마음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모 생신을 앞두고 저 혼자 시댁에 갈 기회가 생겼지 뭐예요? 마침 제가 시댁 근처 지방으로 출장 일정이 잡혔거든요. 그참에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오기로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과 형님 가족이 집을 비우신다고 해서 시모와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하며 좋아했죠. 시모도 그런 마음이셨는지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절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제 식성을 아주 꿰고 계시는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해놓고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세상에 힘드셨을 텐데 그냥 외식이나 하게 말씀 안 드리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음식 준비하는 것도 내게는 큰 행복인데 그걸 왜 뺏으려고 해. 어머니 힘드실까 봐 그러죠. 이거 다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인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가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어주면 그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니. 천천히 많이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갈 때 싸줄 것도 충분해.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먹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싸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음식이 정말 다 너무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어머니, 외롭진 않으세요? 글쎄다. 가끔 적적할 때야 왜 없겠니. 그래도 괜찮아. 네가 이렇게 내 안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안 외로운 거 아니겠어? 시모는 따뜻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도 시모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외롭지 않으시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시모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는데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항상 모든 걸 주는 역할을 하셨던 시모는 시부가 떠나시고도 변함없이 가족들을 챙기시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부쩍 뜸해진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갖고 계실 것 같았고 저 또한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니 시모와 둘이서 얘기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이가 통 안 내려와서 서운하시죠? 원래도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제가 어머님 입장이면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머님도 그이한테 몇 날 몇 시에 내려오너라. 딱 그렇게 해보세요. 보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만 어떻게 그러겠니. 억지로 풀리는 감정이 아닌 것을. 오랜 상처잖아.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어머니, 서운하셔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언젠간 그 사람 마음도 조금씩 열릴 거예요. 언제까지나 저러겠어요? 그럼 더 바랄 게 없지. 암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난 너희들이 잘 사는 걸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어머니, 그래도 마음 헛헛하거나 그러실 때는 자식들한테 좀 기대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한테 먼저 연락도 하고 그러셔도 돼요. 저 배려해 주신다고 안 그러시는 거 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러셔도 된다고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네가 우리 가족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이내 눈물이 가득 고이시더라고요. 그런 시모를 보고 제가 먼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시모와 저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저 혼자라도 시모를 뵈러 가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한결 좋은 마음으로 시모에게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차가 막혀도 짜증 하나 나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정말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 때 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뭘 빠뜨리고 왔나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수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뭘 빠뜨리고 온 게 있어요? 미야, 잘 지냈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오늘따라 유난히 네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이게 대체... 그래, 조만간 한번 내려오렴. 내가 키니 할 말도 있고. 어머니, 옆에 누가 있어요? 무슨 상황인 건지. 그래, 그러자. 연락하마. 어리둥절한 제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시모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고 하셨어요. 아니, 방금 시댁에서 나오는 길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이 멍했던 것 같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제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분명 대놓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셨던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아듣길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긴 했지만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그냥 서울로 올 수는 없어서 차를 돌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시댁에 도착을 했고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려다가 혹시 몰라 잠깐 멈칫했어요. 시모가 제게 알리고 싶은 어떤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벨을 누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마침 지난밤에 시모와 산책을 하고 들어갈 때 시모가 비밀번호 누르는 걸 봐서 기억하고 있었던 덕분에 벨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간 시댁에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경악할 광경이 제 앞에 펼쳐진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마주한 광경은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의 친정엄마까지 합세 시모를 종부리듯 부리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시모는 청소기 놔두고 마루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네 발로 기는 짐승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버님과 형님, 형님의 친정엄마가 시모를 짐승 다루듯이 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모에게 쓰레기를 집어던지며 청소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형님 친정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 마주한 모습이었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울부짖듯이 들리더군요.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동서. 동서가 어떻게 여길. 재수씨,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어떻게?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어머니, 얼른 일어나세요.
애미야, 내가. 어머니, 대체 왜 이런 걸 당하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네? 아니, 동서.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지금 이 상황에 제 눈으로 다 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으시단 겁니까? 어디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을 종부리듯, 아니, 짐승대하듯 하셨던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재수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 말이 심한가요? 제가요? 더한 말을 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절 본 순간 눈물을 터뜨리셨고, 저는 미친 듯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몰아세웠고, 그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아무 말이나 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딱히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시모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날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려니 지금도 화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아요. 키보드를 치는 제 손가락이 막 화를 내고 있네요. 저는 시모를 그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시모를 모시고 나왔고, 시모가 조금 진정하고 평정심을 찾게 되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시모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다가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동안 꾸준히 시모를 괴롭혀오고 있던 거더군요. 시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지만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니 대놓고 시모를 식모처럼 부리며 형님 친정 엄마까지 데려와 안방 차지하고 시모를 괴롭혀왔다는 겁니다.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시모 협박해서 제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게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가 서너 차례나 병원비로 목돈이 들어간다고 도움을 청하셨는데 그 돈이 전부 그런 식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가셨던 돈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집 외에 가진 재산은 별로 없고 시부가 남긴 유산 또한 그 집이 전부였는데 제 남편이 경제력이 있으니 시부가 살아계실 때에도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던 건 맞아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애정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돈으로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 또한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시부가 살아계실 때도 별말 없이 시댁을 도왔어요. 시부 돌아가시고 시모가 병원비 얘기를 하실 때도 남편에게는 입이 안 떨어지셨을 테니 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모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앞장서서 흔쾌히 돈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 남편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모두 아주버님과 형님이라는 사람들의 농간이었다니 정말이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시모는 왜 이런 부당한 처우를 모두 감수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런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돈까지 만들어줘야 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시모는 제게 그간 시모가 겪어온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며 다시 감정에 격해지셨고 저는 시모에게 또 한 번의 시간을 드리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대체 그 모든 걸 왜 참아오셨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돈까지 해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시모는 그 사람들이 시모에게 한 짓을 말씀하실 때보다도 훨씬 더 힘겹게 말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런 시모의 상황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시모는 남편의 계모가 아니라 생모이셨던 겁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이 생모라 생각하고 있는 분의 자식이고 남편은 남편이 계모로 알고 있는 지금 시모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시부가 혼외자로 낳은 자식이었고 그 자식을 시부 호적에 올리며 본처가 자기 아들로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아주버님은 그 사실을 훨씬 일찍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약점 삼아 시모를 괴롭혀왔던 거죠. 철없을 때는 말로써 시모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많이 했고 초등학생들이 여자아이들 괴롭히듯이 머리카락 잡아당기는 것 같은 유치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해코지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시부 눈을 피해서 그런 식으로 시모를 괴롭혀왔던 것인데
아주버님은 그런 짓을 하면서 만약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시모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세상에. 그러니까 대체 몇 년 동안을 그런 짓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만 사셨어요? 진작 말씀을 하셨어야죠.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알게 하고 싶지 않아. 혜미야, 지금 이 일은 너와 나 둘만 알고 있자. 부탁이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 사람도 알아야죠. 어머님이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그 사람도 알아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도 그 사람이 알아야죠. 안 된다. 그 아이는 내가 자기를 낳은 생모란 걸 안다고 해서 날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날 받아줄 거라는 기대 같은 건 애초에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혼외자라는 사실에 절망하고 상처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날 더 미워하겠지.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알아야 해요. 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껏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걸 감수하고 계셨던 건지 알려야죠. 그럼 그 사람도 아니야. 그러지 마라, 에미야. 안 돼. 난 내가 이러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만은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어. 그냥 평생 날 미워하는 게 낫지.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볼 자신이 없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 사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네가 알게 됐으니 심하게 하진 못할 거야. 돈을 가져오라는 소리도 덜하겠지.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제가 알게 됐다고 한들 그 사람에게 계속 비밀로 하신다면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게 전화를 하셨던 것도 그 사람들이 제게 돈 얘기하라고 윽박질러서 전화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머님은 제게 그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시냐고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사돈까지 합세해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수위도 세지고 인격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전화를 하라고 난리를 치니 그렇게라도 내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는 안 된다. 시모는 상황이 그 지경임에도 남편에게는 죽어도 말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모를 더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게 두렵고 또 무엇보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시모의 마음을 이해하겠으나 저는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당장 시모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시게 할 수가 없어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희 집으로는 가실 수 없다고 하셔서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렸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예상대로 자신이 혼외자라는 사실에 시모가 자신을 낳아준 생모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오랜 시간 계모로 알고 있었던 사람, 어린 시절부터 서먹하고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했던 사람, 아무리 다가와도 벽을 치고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미묘하고 복잡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생모였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남편은 시모의 다정함을 가식이라 느꼈고 마치 거짓된 사랑을 억지로 증명하려는 듯한 태도를 오히려 더 불편해했던 것인데 그래서 시모에게 더 거리를 두고 정을 주지 않았고 늘 남처럼 대했던 것인데 그런 사람이 생모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 남편의 그 심정은 저조차도 감히 알 것 같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차라리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뿐인 것 같았어요. 평생 믿어온 것이 뒤집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그 진실을 남편보다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밀로 한 형과 형수, 그 사람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지킨 게 아니죠. 오히려 그걸 미끼로 시모를 압박하고 끊임없이 괴롭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입막음의 대가는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들로 인한 분노 또한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냐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냐고. 남편은 저를 향해 시모에게 하고픈 말을 쏟아내며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모를 변호하는 말들을 하는 대신 남편을 가만히 안아줬어요. 남편 또한 대답을 듣기 위해 쏟아내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모가 왜 그랬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한바탕 감정을 분출해내고 나서야 시모가 선택한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삶과 감정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시모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온 그 가늠하기 힘든 고통을 남편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시모를 대했던 태도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서서히 시모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가서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시모도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로 못 온다 하셨던 시모도 남편과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셨을 거예요. 시모를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형에게 분개한 남편은 그 사람들을 법으로 처단할 결심을 했습니다. 제 남편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제 남편 변호사잖아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상대로 존속 폭행 및 상해죄, 존속 유기 학대죄,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걸 수 있는 것들은 다 넣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소장을 받고 나니 그때까지는 쥐 죽은 듯 가만히 숨죽여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던 그 사람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려 간절함을 담은 목소리로 떨면서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고. 동생? 누가 동생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하지? 형한테 내가 동생인 적이 있긴 해? 배달은 동생인 걸 알고 있었을 테니 나를 향한 모습들도 모두 가식이었겠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날 은행으로 생각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겠어. 우리는 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잖아. 서방님,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빌렸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저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치만 이 일로 우리가 감옥까지 가야겠어? 정말 그렇게 만들 건 아니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한테 어떻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요? 정말 뻔뻔하네요. 저희는 더 들을 말이 없어요. 이미 소장은 접수됐고 소송은 시작된 거야. 법이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할 말은 그뿐이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가족끼리 무슨 법을... 가족? 네가 나와 내 어머니에게 한 짓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짓이었니?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2번 다시 내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감정 기복이 그리 큰 사람이 아닌데 저도 무서울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빌어도 안 된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확고하다는 걸 깨닫더니 바로 돌변에서는 시모가 과거 시부와 부적절한 관계로 자기 엄마의 죽음을 앞당겼다며 거세게 비난하며 제 남편까지 자극했지만 제 남편은 오히려 시모를 변호하며 아주버님과 형님을 더 세게 비난하며 내쫓아버렸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모의 편에서 시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이 말한 거였거든요. 물론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하는 말들로 남편은 시모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이기도 했을 거예요. 시모도 물론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아들었을 것이고 말이에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실형은 면했지만 꽤 높은 수준의 벌금을 받게 됐어요. 그건 낼 돈도 없다는 그 사람들에게 시모는 살던 집을 처분해 그 사람들의 목만큼 떼어주는 것으로 무언의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시부의 유일한 유산인 그 집을 처분해서 아주버님과 남편 몫을 분배하고 시모 본인 몫으로는 작은 집을 하나 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전 시모에게 그냥 그렇게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자고 했어요. 남편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지만 싫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긍정의 표시가 됐죠. 그런데도 시모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있는 고향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셨지만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 그럼 서울에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시라고 해서 저희 집 근처에 아담한 거처를 구하셨답니다. 시모도 남편을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으셨던 거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이 살며 자주 오가면서 모자 관계 회복도 하고 또 제 아이도 자주 봐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시모와 가깝게 지내면서 더 들어보니 시모는 원래 시부의 첫사랑이셨더라고요. 집안의 반대로 결혼까지 이어지진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못해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게 된 것이나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따가운 냉대를 받는 것도 그 벌이라 생각하며 사셨던 거예요. 남편은 시모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마음을 많이 열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처럼 중간 역할 잘하며 시모와 남편 또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린 제 이야기 또 제 남편과 저희 시모,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부분에 공감하며 들어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받고 싶기도 해요. 저는 지금껏 제가 하는 일에 대체로 확신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고 그 경우 그다지 고민을 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살아온 환경은 참 감사하게도 대체로 평탄했던 것 같아요. 사랑 많은 할머니, 엄마 밑에서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며 자랐으니까요. 잘 몰랐을 땐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고 남편처럼 혼란과 상처가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수록 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제 아이에게도 제가 받았던 사랑을 주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가르치며 살고 싶어요. 사랑 많고 마음이 깊은 시모도 함께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부대끼며 살다 보면 남편에게도 가족의 의미라는 것이 더욱 진하게 전해질 날도 곧 오겠죠? 아이를 낳고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듯이 시모와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남편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도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